안녕하세요.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를 고민하다 오랜만에 조선시대의 문학을 전해드리면 어떨까 했습니다. 바로 금오신화인데요.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자 조선 제1의 판타지 문학이며 비운의 천재 김시습이 개척한 우리 문학의 새로운 장르입니다. 세종대왕이 인정한 천재 김시습은 입신 양명이 보장되었지만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불의한 시류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승려가 되고 평생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문학으로 풀어냈죠. 저는 그 중에서 이생규장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생이라는 자가 담 너머 여인을 엿보며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소설 내에 시구절이 많아서 문학적 가치가 더욱 깊어지기도 하고 또한 수면에도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오신화, 김시습, 현대지성 클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금오신화. 이생규장전. 이생이 담 너머 아가씨를 엿보다. 송도, 낙타교 옆에 이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18살인 그는 풍모가 맑고 자질이 빼어났다. 일찍부터 국학에서 공부했는데 오가는 길에도 늘 시를 읽었다. 그가 다니는 길 옆에는 선중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유수한 가문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 최씨 처녀가 살았다. 16살쯤 된 그녀는 용모가 무척 아리답고 술을 잘 놓았을 뿐더러 시를 짓는 재주도 뛰어났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둘을 이렇게 칭찬하곤 했다. 풍요로운 이신의 아들, 말쑥한 최신의 아가씨, 재주와 얼굴 먹을 수만 있다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으리. 이생이 옆구리에 책을 끼고 국학으로 갈 때면 늘 최신의 집, 북쪽 담밖을 지났다. 그곳에 수십 그루의 수양버들이 하늘하늘 들러서 줄지어 있었으므로 이생은 그 아래에서 쉬곤 했다. 하루는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았는데 안에는 이름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벌과 새들이 다투어 우짖었다. 옆으로는 작은 누각이 꽃무리 사이에서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주량은 반쯤 내려졌고 비단 휘장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느긋하게 술을 놓다가 바느질을 멈추고 턱을 괴더니 시를 읊조렸다. 홀로 비단 창문에 기대니 수 놓는 일 더디고 온갖 꽃핀 무리 속에 꾀꼬리 지저긴다. 공연스레 마음속으로 봄바람 원망하며 말없이 반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다. 길가의 접은 네 집 도련님일까? 푸른 옷깃 긴 허리띠 수양 버들에 비친다. 집안의 제비로 변신할 방도만 있다면 나지막이 주렴 스치고 담장 넘어 날아가리. 이생은 그녀가 읊은 시를 듣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집의 문은 높고 정원은 웅숭 깊었기 때문에 속으로 불만스러워할 뿐이었다. 그는 결국 국학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을 저질렀다. 흰 종이에 3편의 시를 적고 그것을 기와 조각에 묶어서 정원 쪽으로 던진 것이다. 그가 쓴 시는 다음과 같다. 무산 36 봉우리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뾰족한 봉우리 반쯤 드러나 울긋불긋하여라. 양왕의 외로운 꿈 어수선하더니 구름과 비대어 양대에 내리네. 사마 상여가 탕문군을 깨어내려 할제 마음속 품은 정은 이미 깊었지. 붉은색 담장 위로 복숭아꽃, 오얏꽃 어여쁜데 바람 따라 어느 곳에 어지러이 떨어지는가.
좋은 인연일까? 나쁜 인연일까? 공연히 근심스러운 마음. 하루가 1년 같네. 28자 시 한 수로 중매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남교에선 언제나 신선을 만날 거나. 최씨 처녀는 시비 향하를 시켜 그 종이를 주워오게 했다. 펼쳐서 읽어보니 이생이 쓴 시였다. 몇 번이고 거듭 읽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윽고 그녀는 쪽지에 8글자를 써서 담장 밖으로 던졌다. 도련님께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황혼역에 만나기로 약속하시지요. 이생은 쪽지에 적힌 대로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그곳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복숭아꽃 가지 하나가 담장 밖으로 나와 한들거렸다. 그가 가서 살펴보니 대나무 바구니가 그네 매는 줄에 묶여서 늘어져 있었다. 이생은 그것을 잡고 기어올라 담장을 넘었다. 때마침 동산에 달이 막 떠올라서 꽃 그림자는 땅에 드리워 있었으며 참으로 맑고도 사랑스러운 향기가 났다. 이생은 마치 신선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속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남녀간의 비밀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터럭이 모두 쭈뼛서는 듯했다. 그는 좌우를 두루 돌아보다가 꽃무더기 속 구석진 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처녀를 발견했다. 처녀는 향아와 함께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고 있었다. 그녀는 이생을 보자 방긋 웃으며 시 2구절을 지어서 먼저 읊었다.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가지 사이에 꽃송이 풍성한데 원앙침 가에는 달빛 아름다워라. 그러자 이생도 뒤를 이어서 시를 읊었다. 나중에 봄 소식이 새 나간다면 무정한 비바람에 또한 가련하리라. 최처녀는 이 시를 듣고 낯빛이 변했다. 저는 당신과 부부가 되어 평생 받들면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난군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마음은 드넓은데 뜻과 기상이 있는 대장부가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요. 훗날 규중에서의 일이 누설되어 부모님께 질책을 받더라도 제가 당연히 감당할 것입니다. 향아야, 방에 가서 술과 과일을 가져오너라. 향아는 명을 받들어 방으로 갔다. 사방은 고요하고 어디서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이생이 물었다. 이곳은 어딥니까? 최처녀가 말했다. 북쪽 정원에 있는 작은 누각 아래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 하나뿐이라고 애정을 두터이 쏟아주셔서 부용지 옆에 이 누각을 따로 지어주셨습니다. 바야흐로 봄이면 이름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이곳에서 제가 시녀를 데리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부모님의 거처는 집안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웃고 떠들며 소리를 크게 내도 거기까진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좋은 술 한 잔을 따라서 이생에게 권하며 고풍 한 수를 지어 읊었다. 굽은 난간 부용지를 굽어보고 있으니 연못 위 꽃무리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 향기로운 안개에 보슬보슬 봄은 화창한데 새로 가사를 지어 백조사를 노래한다. 달 기울자 꽃 그림자 담요 속으로 들고 긴 나무까지 함께 당기니 붉은 꽃비 떨어진다. 바람에 맑은 향 번지고 향기는 옷에 스미니 가충의 딸이 봄볕 받으며 춤추는구나. 비단적삼 가볍게 해당화 가지 스치니
꽃사이 잠자던 앵무새 놀래 주워 깨웠네. 이생도 즉시 그녀의 운자를 받아서 시를 지었다. 복숭아꽃 만발한 도원으로 잘못 들어갔는데 깊은 정회를 말할 수 없구나. 검푸른 머리 두 갈래에 금비녀 낮게 꽂고 선연한 봄 적삼은 푸른 모시로 마름질했네. 봄바람 불어 한 가지의 두 송이꽃 막 피어났으니 무성한 꽃가지에 비바람 몰아치게 하지마오. 휘날리는 선녀의 옷소매 그림자도 살랑살랑 개수나무 그늘 속에서 항아가 춤춘다. 좋은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근심필시 따르리니 새로운 가사 지어 앵무새에게 가르치지 마오. 술자리가 끝나자 최처녀가 이생에게 말했다. 오늘 일은 분명 작은 인연이 아닐 것입니다. 낭군께서는 저를 따라오셔서 정을 두텁게 맺으시지요. 말을 마치자 그녀는 북쪽 창으로 들어갔다. 이생도 그녀를 따라갔는데 방 안에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과연 누각이 나타났다. 붓이나 벼루 같은 문방구와 책상이 정갈하게 있었고 한쪽 벽에는 연강 첩장도와 유황 고목도 등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뛰어난 그림이었다. 그림에는 시가 적혀 있었으나 누구의 작품인지는 알 수 없었다. 첫 번째 그림의 시는 다음과 같다. 누구의 붓끝에 힘이 남길래 이 강 속에 첩첩이 봉우리를 그려 넣었나. 장쾌하구나. 방호산 산만장이여. 아스라한 안개구름 속에 반쯤 드러났어라. 멀리 형세는 아득하여 백리 가까이나 되고 가까이 우뚝한 봉우리는 푸른 쪽머리를 닮았도다. 파란 물결 아득하여 허공에 떠서 닿았고 날 저무는데 아련히 바라보니 고향 그리워라. 이 그림 마주하니 마음 쓸쓸해져 아마도 소상강 비바람 치는 물구비에 배를 띄운 듯. 두 번째 그림의 시는 다음과 같다. 깊은 대숲 우스스 소리 나는 듯 고목은 우뚝하여 정을 품은 듯 미친 듯한 뿔이 구불구불 이끼로 덮여 있고 늙은 가지 곧고 고다 파라 물에 물리친다. 가슴 속엔 저절로 조화로움 품었으니 오묘한 곳을 어찌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있으리랴. 위연과 여가는 이미 귀신이 되었나니 천기를 누설한 듯 몇 명이나 알겠는가. 맑은 창가에서 멍하니 마주하여 환상적인 그림 산매에 빠져 사랑스레 바라본다. 다음 쪽 벽에는 사계절의 풍경을 각각 네 수씩 써서 걸어 놓았는데 이 또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었다. 글씨는 조맹부의 송설체를 본떴는데 필법이 참으로 정묘하고 아름다웠다. 첫 번째 폭의 시는 다음과 같다. 부용장 따뜻하고 향은 실처럼 피어오르는데 창밖에는 부슬부슬 붉은 살구꽃에 비가 내린다. 누각의 남은 꿈은 새벽종에 깨었는데 개나리 언덕에서 집박이 우짖는다. 제비 나는 낮은 길고 규방은 깊숙한데 나른하게 말없이 수놓던 바늘 멈춘다. 꽃 아래 쌍쌍이 나비들 날고 그늘진 정원으로 떨어진 꽃 다투어줬네. 가벼운 추위가 푸른 비단치마 가볍게 스치면 부질없이 봄바람 마주하여
몰래 애를 끊누나. 말없는 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온갖 꽃무리 속에 원앙새 춤춘다. 봄빛은 온 세상을 깊이 감추었는데 붉고 푸른빛 짙고 옅게 비단창에 비친다. 정원의 향기로운 풀에 봄 생각 괴로운데 주렴 가벼이 걷고 떨어지는 꽃 바라본다. 두 번째 폭의 시는 다음과 같다. 보레 이상 막 맺히고 새끼제비 비스듬히 나는데 남쪽 정원엔 석류꽃 만발했다. 푸른 창가 아가씨 가위질 소리. 붉은 치마 지으려고 자줏빛 노을 잘라내는 듯. 매화 익는 시절 가랑비 부슬부슬. 회나무에 꾀꼬리 울고 제비는 주렴으로 든다. 이렇듯 또 한 해 풍경 저물어 가는데 연화는 떨어지고 죽순 뾰족이 솟아난다. 푸른 살구 손에 들고 꾀꼬리에게 던지고 남쪽 처마에 바람지나 해그림자 더디 움직인다. 연잎 잎이 향기롭고 연못물은 가득한데 푸른 물결 깊은 곳에서 가마우지 헤엄친다. 등나무 평상에 대자리 물결치는 듯한 무늬. 병풍엔 소상강 한 점 구름 그림. 느긋하게 낮잠에서 깨어나니 반이나마 창에 비끼는 햇살에 서쪽이 따스하다. 세 번째 폭의 시는 다음과 같다. 가을바람 불어오고 가을 이슬 맺히는데 가을 달빛 흘러내리고 가을물 푸르다. 한 소리 두 소리 기러기 돌아가니 우물가 오동잎 소리 다시금 들린다. 침상 아래 온갖 벌레 울어대고 침상 위 아름다운 사람 구슬 눈물 흘린다. 낭구는 말리박 전쟁터에 계시니 오늘 밤 옥문관에도 달이 발그리. 새옷 마름질 하려니 가위는 차갑고 나지막이 시녀 불러 다리미 가져오게 한다. 다리미에 불 꺼진 걸 전혀 생각 못했으니 조그맣게 아쟁 켜며 흰머리 극적인다. 작은 연못 연꽃 치고 파초잎 누런데 원앙와 위로 설이 내리기 시작한다. 옛 근심 새로운 한탄 금할 길 없는데 하물며 귀뚜라미가 방에서 우는 소리 들리매랴. 네 번째 폭의 시는 다음과 같다. 한 가지 매화 그림자 창을 향해 비스듬한데 바람 거센 서쪽 행랑에 달빛도 봤구나. 화롯불 꺼지지 않아 부젓가락 헤쳐보고 곧바로 시녀 불러 차를 달이라 이른다. 나뭇잎 자주 한밤 서리에 놀라고 회오리 바람에 흩날리는 눈 긴 행랑으로 들어온다. 뜻밖의 하룻밤 그리워하는 꿈 모두가 빙하에 옛 전쟁터에 있도다. 창 가득 붉은 햇살 봄처럼 따스한데 근심에 잠긴 눈썹 졸음도 묻어있다. 화병에 작은 매화 반쯤 피어났는데 부끄러움에 말없이 원앙만 한 쌍 수놓는다. 불어오는 서릿바람 북쪽 숲을 스쳐가고 겨울 까마귀 달빛 아래 근심스레 우는구나. 등불 앞에서 임생각에 흐르는 눈물 한 땀 한 땀 꿰맨 자리에 떨어지니 바늘 잠깐 멈칫한다. 한쪽 옆에는 작은 방 하나가 따로 있었는데 휘장이며 요와 이불과 베개 등이 무척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휘장 밖에는 사양을 태우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등잔불을 붙여서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다. 이생과 최처녀는 다정스러운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그렇게 여러 날 머무르던 차에 하루는 이생이 말했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길 부모님이 계시면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가는 곳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벌써 사흘째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 부모님께서 필시 문에 기대어 기다리실 테니 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요. 그녀는 슬퍼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담장 너머로 이생을 보내주었다. 그 뒤로는 이생은 매일 밤 최처녀의 집을 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물었다.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성현이 남긴 인의의 바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는 반드시 경박한 무리가 되어 남의 집 담장을 넘어서 아가씨와 놀아나느라고 그럴 테지. 이 일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사달이 났다고 비난할 거다. 만약 상대방 여자가 대단한 가문의 딸이라면 도리에 어긋난 내 행동 때문에 그 가문을 더럽히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도 누를 끼칠 게 뻔하다.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야. 너는 속히 영남 지방으로 가라. 하인들을 데리고 농토를 감독하는 일이나 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생은 다음 날 울주로 쫓겨나고 말았다. 최처녀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몇 달이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았다. 행여 이생이 병이라도 걸렸을까봐 염려한 그녀는 향화를 시켜서 몰래 그의 행방을 이웃들에게 물어보았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아, 이생 말이요.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영남으로 떠난 지가 벌써 몇 달째라오. 최처녀는 그 소식을 듣고 병을 얻어 몸져 누웠다. 그녀는 침상에서 몸을 뒤척거릴 뿐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물조차 입에 대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얼굴은 갈수록 초췌해졌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증상을 물어보았지만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딸의 방에 있던 상자를 뒤져보다가 딸이 이생과 주고받았던 시를 찾아내고는 깜짝 놀라 무릎을 치면서 탄식했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어버릴 뻔했구나. 그러고는 최처녀에게 물었다. 이생이 대체 누구냐? 일이 이렇게 되자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최처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서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낳아서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도저히 숨길 수 없군요. 생각해보면 남녀가 서로 호감을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정입니다. 이 때문에 매화가 떨어져 시드는 것을 노래하면서 결혼의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노래가 시경의 주남편에 실려 있고,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것은 주역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저는 버드나무처럼 가냘프고 약한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드는 것을 여성의 모습이 기울어지는 것에 비유한 시경의 노래를 생각지 않고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주위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여러 덩굴이 큰 나무의 의지에 살아가듯 위당의 처녀 행세를 하게 되었으니 이미 가득 찬 죄가 가문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가충의 향을 훔친 뒤 천갈래로 원한이 솟았습니다. 아주 작고 여린 몸으로
근심이 휩싸여 기운 없이 홀로 방에서 살아가는 처지를 견디고 있었지만 그리워하는 마음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속병이 갈수록 악화되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머지않아 귀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남은 목숨이나마 보존할 것이고, 만약 제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이생과 황천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맹세코 다른 집안으로는 시집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부모는 딸의 뜻을 알게 되어 다시는 병세를 묻지 않았다. 그저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자식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애쓰는 한편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으로 중매인을 보냈다. 이생의 부모는 최 씨 집안의 문벌을 물어본 뒤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비록 나이 어려서 잠시 정신을 못 차리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습니다만 학문에 정통했으며 풍모는 사람답게 생겼습니다. 훗날 장원급제를 해서 이름을 떨칠 거로 기대하기 때문에 서둘러 혼례를 치를 생각이 없습니다. 중매인이 최 씨 집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알리니 최 씨가 다시 중매인을 보내서 말을 전했다. 한때의 벗들은 모두 대개 자제가 남달리 뛰어나다고 칭찬하더군요. 비록 아직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초야에서 일생을 보낼 인물이겠습니까? 그러니 속히 좋은 날을 잡아서 훌륭한 배필을 맺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이생의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어려서부터 책을 옆에 끼고 경전을 공부했습니다만 나이가 들도록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이리저리 달아나고 친척들의 도움은 적어서 생활이 어렵고 살림은 궁색해졌습니다. 댁처럼 지체 좋은 명문 집안이 어찌 보잘것없는 선비 하나를 마음에 두어 사위로 삼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자랑해서 귀댁을 속인 것입니다. 중매인이 돌아와 그대로 전하자 최 씨 집안에서 말했다. 예물을 드리는 납치의 예라든지 옷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전부 맡겠습니다. 그저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 밝히는 때를 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매인이 다시 가서 이 말을 아뢰자 이 씨 집안에서는 마침내 마음을 조금 돌리고 즉시 사람을 보내서 이생을 불러와 뜻을 물어보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이생은 곧바로 시를 지었다. 깨진 거울 다시 합쳐지는 것도 때가 있나니 은하수의 까막같이 좋은 기약 도와준다. 이제부터 월하노인 청실홍실 묶어주리니 봄바람 향하여 두견새 원망마오. 이 소식을 듣고 몸이 조금 회복된 최씨 처녀도 시를 지었다.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 되니 맹세의 말씀 마침내 이루어졌네. 함께 사슴술에 타고 가는 날 언제론가 얘야 나를 일으켜라. 꽃비녀로 단장하련다. 이어서 길이를 잡고 마침내 혼례를 올리니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부부가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상대방을 마치 손님처럼 대접하니 비록 양홍 맹광 부부와 포선 환속은 부부라 하더라도 그 법도와 도리를 따르기에 부족할 지경이었다. 이듬해 이생은 과거의 급제에서 높은 벼슬에 올랐고 그의 명성은 조정에 알려졌다. 신축년 1361년 고려 공민왕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하자 왕은 복주로 피난했다.
홍건적은 건물을 모조리 불살라 없앴고 사람과 가축을 마구 도륙했다. 부부건 친척이건 서로 보호할 수 없었으며 동서로 쫓기면서 제각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애썼다. 이생도 가족을 이끌고 궁벽한 산골짜기로 숨었는데 한 도적이 검을 빼들고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의 아내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겁탈하려 하자 최씨 부인은 크게 꾸짖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 같은 놈아, 나를 죽여라. 내 차라리 죽어서 이리떼의 뱃속에 묻힐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놀이개가 되겠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도적은 그녀를 죽여 살을 도려냈다. 이생은 황폐한 들판으로 피했다가 겨우 몸만 살아났다.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부모가 살던 옛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서 없어졌다. 발길을 돌려 처갓집으로 가봤지만 건물들만 황량하게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쥐와 새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녔다. 슬픔을 이길 수 없었던 이생은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우두커니 홀라 앉아서 예전에 놀던 일을 생각하니 완연히 꿈만 같았다. 이경이 되자 희미한 달빛이 집의 대들보를 비추는데 건물 아래쪽 먼 데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가까이서 보니 최씨 부인이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여겼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지극했던 터라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와락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신해서 이렇게 목숨을 보존했소? 최씨 부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한 뒤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본디 양갓집 딸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자수를 놓고 바느질하기에 힘썼으며 시서와 인의의 교훈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규방의 법도만을 알 뿐 집 밖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붉은 살긋꽃 핀 담장 밖을 한번 엿보고 나서는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습니다. 꽃 앞에서 한 번의 웃음에 제 평생의 인연을 맺었고 휘장 안에서 거듭 만나자 저의 애정은 100년도 넘게 깊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슬픔과 부끄러움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함께 늙으며 살아가려 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서 꺾이고 구렁텅이에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끝내 이리와 범에게 몸을 맡겨 진흙 구렁에서 몸이 찢기는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벽한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한번 헤어진 뒤 결국은 짝이는 새가 갈라져 날아가는 듯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은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넋은 의지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저리는 무겁고 목숨은 가벼운 것. 다행히도 천한 몸뚱이는 욕됨을 면했습니다. 산산조각난 이 마음을 누가 가엾게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마디마디 끊어진 창자를 이을 뿐입니다. 뼈와 해골은 들판에 흩어졌고 간과 쓸개는 땅에 버려졌습니다. 즐거웠던 옛일을 생각하면 오늘의 근심과 원환을 위해 마련된 것이겠거니 생각됩니다. 지금 추연히 피리를 불어 어두운 골짜기에 봄을 불러왔고
천녀의 혼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저도 돌아왔습니다. 복례산에서 맺은 약속 얽혀있고 신선들이 사는 취굴의 향기는 아름다우니 이때에 다시 인연을 맺어서 예전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약합니다. 혹시라도 잊지 않으셨다면 끝내 좋은 인연이 될 테니 난군께서는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생은 기쁘고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바요. 둘은 서로 흔쾌히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다가 도적들에게 약탈당한 일을 이야기하게 되자 최 씨 부인이 말했다. 재산은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묻어두었거든요.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 유해는 어디에 모셨어? 최 씨 부인이 대답했다. 어떤 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둘은 심정을 털어놓은 다음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예전과 다름없이 참으로 즐거웠다. 다음날 최 씨 부인은 이생과 함께 재산을 묻어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과연 금은 여러 덩어리와 약간의 재물이 있었다. 또한 양가 부모의 유해를 수습하고 금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한 뒤 무덤을 만들어 극진히 제사를 올렸다. 그 후 이생은 두 번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최 씨 부인과 살았다. 목숨을 부지하느라 도망갔던 하인들도 다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대해 관심을 끊었으며 친척이나 빈객이 길사 혹은 흉사를 당해도 문을 닫고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항상 최 씨 부인과 더불어 술을 마시거나 시를 주고받으면서 금슬 좋게 살아갈 뿐이었다. 이러고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최 씨 부인이 이생에게 말했다. 아름다운 인연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만 세상 일은 늘 어긋나는군요. 즐거움이 채 끝나기도 전인데 갑작스럽게 슬픈 이별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열하고 말았다. 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요? 최 씨 부인이 말했다. 저승의 운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천재께서는 저와 난군님의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헛개비 같은 모밀망정, 잠시라도 근심스러운 마음을 풀어주셨던 것이라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무르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 씨 부인은 12향화를 통해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 한 곡을 노래하여 술을 권했다. 눈에 가득한 방패와 창 뒤섞여 휘두르는 곳에 옥은 부서지고 꽃은 떨어지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남은 해골 어지러우니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더럽혀진 떠도는 호는 말할 곳이 없어라. 무산 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뒤 깨진 종 다시 갈라져 마음 슬퍼라. 이제 한번 헤어지면 서로 아득해서 천상과 인간 세계의 소식조차 막히리. 한 곡씩 부를 때마다 여러 줄기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노래가 되지 못했다. 이생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과 함께 황천으로 갈지언정 어찌 나 홀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뒤 친척들과 하인들이 제각기 흩어졌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도 들판에 어지러이 버려졌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장사를 지냈겠어?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아서는 예로서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서 장사를 치른다고 했지요. 당신은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며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요.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 그지없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구려. 원컨대 당신은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100년 뒤에 나랑 같이 땅 속에 흙이 됩시다. 최 씨 부인이 말했다. 낭구님의 수명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는 이미 귀신 명부에 이름을 올린지라 여기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비단 제가 벌을 받을 뿐 아니라 낭구님에게도 누가 되지요. 만약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아무 곳에 흩어져 있는 제 유골이 바람과 햇빛에 방치되지 않도록 걷어주세요.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이윽고 최 씨 부인이 말했다. 낭군께서는 부디 몸을 보증하세요. 말이 끝나자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생은 아내의 유골을 수습해서 부모의 묘소 옆에 묻어주었다. 장례가 끝난 뒤 이생은 지난 일을 생각하느라 병을 얻었고 결국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탄식했으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금오 신화. 이생 규장 전. 이생이 담 너머 아가씨를 엿보다. 송도 낙타교 옆에 이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18살인 그는 풍모가 맑고 자질이 빼어났다. 일찍부터 국학에서 공부했는데 오가는 길에도 늘 시를 읽었다. 그가 다니는 길 옆에는 선중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유수한 가문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 최씨 처녀가 살았다. 16살쯤 된 그녀는 용모가 무척 아리답고 술을 잘 놓았을 뿐더러 시를 짓는 재주도 뛰어났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둘을 이렇게 칭찬하곤 했다. 풍요로운 이 신의 아들, 말쑥한 최 신의 아가씨, 재주와 얼굴 먹을 수만 있다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으리. 이생이 옆구리에 책을 끼고 국학으로 갈 때면 늘 최 신의 집 북쪽 담밖을 지났다. 그곳에 수십 그루의 수양버들이 하늘하늘 들러서 줄지어 있었으므로 이생은 그 아래에서 쉬곤 했다. 하루는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았는데 안에는 이름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벌과 새들이 다투어 우짖었다. 옆으로는 작은 누각이 꽃무리 사이에서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주량은 반쯤 내려졌고 비단 휘장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느긋하게 술을 놓다가 바느질을 멈추고 턱을 괴더니 시를 읊조렸다. 홀로 비단 창문에 기대니 수 놓는 일 더디고 온갖 꽃핀 무리 속에 꾀꼬리 지저긴다. 공연스레 마음속으로 봄바람 원망하며 말없이 반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다. 길가의 접은 네 집 도련님일까? 푸른 옷깃 긴 허리띠 수양 버들에 비친다. 집안의 제비로 변신할 방도만 있다면 나지막이 주렴 스치고 담장 넘어 날아가리. 이생은 그녀가 읊은 시를 듣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집의 문은 높고
정원은 웅숭 깊었기 때문에 속으로 불만스러워할 뿐이었다. 그는 결국 국학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을 저질렀다. 흰 종이에 3편의 시를 적고 그것을 기와 조각에 묶어서 정원 쪽으로 던진 것이다. 그가 쓴 시는 다음과 같다. 무산 36 봉우리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뾰족한 봉우리 반쯤 드러나 울긋불긋하여라. 양왕의 외로운 꿈 어수선하더니 구름과 비대어 양대에 내리네. 사마 상효가 탕문군을 꿰어내려 할제 마음속 품은 정은 이미 깊었지. 붉은색 담장 위로 복숭아꽃, 오얏꽃 어여쁜데 바람 따라 어느 곳에 어지러이 떨어지는가. 좋은 인연일까? 나쁜 인연일까? 공연히 근심스러운 마음. 하루가 1년 같네. 28자 시 한 수로 중매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남교에선 언제나 신선을 만날 거나. 최씨 처녀는 시비 향하를 시켜 그 종이를 주워오게 했다. 펼쳐서 읽어보니 이생이 쓴 시였다. 몇 번이고 거듭 읽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윽고 그녀는 쪽지에 8글자를 써서 담장 밖으로 던졌다. 도련님께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황혼역에 만나기로 약속하시지요. 이생은 쪽지에 적힌 대로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그곳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복숭아꽃 가지 하나가 담장 밖으로 나와 한들거렸다. 그가 가서 살펴보니 대나무 바구니가 그네 매는 줄에 묶여서 늘어져 있었다. 이생은 그것을 잡고 기어올라 담장을 넘었다. 때마침 동산에 달이 막 떠올라서 꽃 그림자는 땅에 드리워 있었으며 참으로 맑고도 사랑스러운 향기가 났다. 이생은 마치 신선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속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남녀간의 비밀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터럭이 모두 쭈뼛서는 듯했다. 그는 좌우를 두루 돌아보다가 꽃무더기 속 구석진 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처녀를 발견했다. 처녀는 향아와 함께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고 있었다. 그녀는 이생을 보자 방긋 웃으며 시 2구절을 지어서 먼저 읊었다.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가지 사이에 꽃송이 풍성한데 원앙침 가에는 달빛 아름다워라. 그러자 이생도 뒤를 이어서 시를 읊었다. 나중에 봄 소식이 새 나간다면 무정한 비바람에 또한 가련하리라. 최처녀는 이 시를 듣고 낯빛이 변했다. 저는 당신과 부부가 되어 평생 받들면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난군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마음은 드넓은데 뜻과 기상이 있는 대장부가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요. 훗날 규중에서의 일이 누설되어 부모님께 질책을 받더라도 제가 당연히 감당할 것입니다. 향아야, 방에 가서 술과 과일을 가져오너라. 향아는 명을 받들어 방으로 갔다. 사방은 고요하고 어디서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이생이 물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최처녀가 말했다. 북쪽 정원에 있는 작은 누각 아래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 하나뿐이라고 애정을 두터이 쏟아주셔서 부용지 옆에 이 누각을 따로 지어주셨습니다. 바야흐로 봄이면 이름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이곳에서 제가 시녀를 데리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부모님의 거처는 집안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웃고 떠들며 소리를 크게 내도 거기까진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좋은 술 한 잔을 따라서 이생에게 권하며 고풍 한수를 지어 읊었다. 굽은 난간 부용지를 굽어보고 있으니 연못 위 꽃무리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 향기로운 안개 보슬보슬 봄은 화창한데 새로 가사를 지어 백조사를 노래한다. 달 기울자 꽃그림자 담요 속으로 들고 긴 나뭇가지 함께 당기니 붉은 꽃비 떨어진다. 바람에 맑은 향 번지고 향기는 옷에 스미니 가충의 딸이 봄볕 받으며 춤추는구나. 비단 적삼 가볍게 해당화 가지 스치니 꽃사이 잠자던 앵무새 놀래 주워 깨웠네. 이생도 즉시 그녀의 운자를 받아서 시를 지었다. 복숭아꽃 만발한 도원으로 잘못 들어갔는데 깊은 정회를 말할 수 없구나. 검푸른 머리 두 갈래에 금비녀 낮게 꽂고 선연한 봄 적삼은 푸른 모시로 마름질했네. 봄바람 불어 한 가지에 두 송이꽃 막 피어났으니 무성한 꽃가지에 비바람 몰아치게 하지마오. 휘날리는 선녀의 옷소매 그림자도 살랑살랑 개수나무 그늘 속에서 항아가 춤춘다. 좋은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근심필시 따르리니 새로운 가사 지어 앵무새에게 가르치지 마오. 술자리가 끝나자 최처녀가 이생에게 말했다. 오늘 일은 분명 작은 인연이 아닐 것입니다. 난군께서는 저를 따라오셔서 정을 두텁게 맺으시지요. 말을 마치자 그녀는 북쪽 창으로 들어갔다. 이생도 그녀를 따라갔는데 방 안에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과연 누각이 나타났다. 붓이나 벼루 같은 문방구와 책상이 정갈하게 있었고 한쪽 벽에는 연강 첩장도와 유황 고목도 등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뛰어난 그림이었다. 그림에는 시가 적혀 있었으나 누구의 작품인지는 알 수 없었다. 첫 번째 그림의 시는 다음과 같다. 누구의 붓끝에 힘이 남길래 이 강 속에 첩첩이 봉우리를 그려 넣었나. 장쾌하구나. 방호산 산만장이여. 아스라한 안개구름 속에 반쯤 드러났어라. 멀리 형세는 아득하여 백리 가까이나 되고 가까이 우뚝한 봉우리는 푸른 쪽머리를 닮았도다. 파란 물결 아득하여 허공에 떠서 닿았고 날 저무는데 아련히 바라보니 고향 그리워라. 이 그림 마주하니 마음 쓸쓸해져 아마도 소상강 비바람 치는 물구비에 배를 띄운 듯. 두 번째 그림의 시는 다음과 같다. 깊은 대숲 우스스 소리 나는 듯 고목은 우뚝하여 정을 품은 듯 미친 듯한 뿔이 구불구불 이끼로 덮여 있고 늙은 가지 곧고 고다 파라 물에 물리친다. 가슴 속엔 저절로 조화로움 품었으니 오묘한 곳을 어찌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있으리랴. 위연과 여가는 이미 귀신이 되었나니 천기를 누설한 듯 몇 명이나 알겠는가. 맑은 창가에서 멍하니 마주하여 환상적인 그림 산매에 빠져 사랑스레 바라본다. 다음 쪽 벽에는
사계절의 풍경을 각각 네 수씩 써서 걸어 놓았는데 이 또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었다. 글씨는 조맹부의 송설체를 본떴는데 필법이 참으로 정묘하고 아름다웠다. 첫 번째 포개시는 다음과 같다. 부용장 따뜻하고 향은 실처럼 피어오르는데 창밖에는 부슬부슬 붉은 살구꽃에 비가 내린다. 누각의 남은 꿈은 새벽종에 깨었는데 개나리 언덕에서 집박이 우짖는다. 제비 나는 낮은 길고 규방은 깊숙한데 나른하게 말없이 수놓던 바늘 멈춘다. 꽃 아래 쌍쌍이 나비들 날고 그늘진 정원으로 떨어진 꽃 다투어졌네. 가벼운 추위가 푸른 비단치마 가볍게 스치면 부질없이 봄바람 마주하여 몰래 애를 끊누나 말없는 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온갖 꽃무리 속에 원앙새 춤춘다. 봄빛은 온 세상을 깊이 감추었는데 붉고 푸른빛 짙고 옅게 비단창에 비친다. 정원의 향기로운 풀에 봄 생각 괴로운데 주렴 가벼이 걷고 떨어지는 꽃 바라본다. 두 번째 포개시는 다음과 같다. 보레 이상 막 맺히고 새끼제비 비스듬히 나는데 남쪽 정원엔 석류꽃 만발했다. 푸른 창가 아가씨 가위질 소리, 붉은 치마 지으려고 자줏빛 노을 잘라내는 듯 매화 익는 시절 가랑비 부슬부슬 회나무에 꾀꼬리 울고 제비는 주렴으로 든다. 이렇듯 또 한 해 풍경 저물어 가는데 연화는 떨어지고 죽순 뾰족이 솟아난다. 푸른 살구 손에 들고 꾀꼬리에게 던지고 남쪽 처마에 바람지나 해그림자 더디 움직인다. 연잎 잎이 향기롭고 연못 물은 가득한데 푸른 물결 깊은 곳에서 가마우지 헤엄친다. 등나무 평상에 대자리 물결 치는 듯한 무늬, 병풍엔 소상강 한 점 구름 그림. 느긋하게 낮잠에서 깨어나니 반이나마 창에 비끼는 햇살에 서쪽이 따스하다. 세 번째 포개시는 다음과 같다. 가을바람 불어오고 가을 이슬 맺히는데 가을 달빛 흘러내리고 가을물 푸르다. 한 소리 두 소리 기러기 돌아가니 우물가 오동잎 소리 다시금 들린다. 침상 아래 온갖 벌레 울어대고 침상 위 아름다운 사람 구슬 눈물 흘린다. 낭구는 말리박 전쟁터에 계시니 오늘 밤 옥문관에도 달이 발그리. 새옷 마름질 하려니 가위는 차갑고 나지막이 시녀 불러 다리미 가져오게 한다. 다리미에 불 꺼진 걸 전혀 생각 못했으니 조그맣게 아쟁 켜며 흰머리 극적인다. 작은 연못 연꽃 치고 파초잎 누런데 원앙와 위로 설이 내리기 시작한다. 옛 근심 새로운 한탄 금할 길 없는데 하물며 귀뚜라미가 방에서 우는 소리 들리매랴. 네 번째 포개시는 다음과 같다. 한 가지 매화 그림자 창을 향해 비스듬한데 바람 거센 서쪽 행랑에 달빛도 밝구나. 화롯불 꺼지지 않아 부젓가락 헤쳐보고 곧바로 시녀 불러 차를 달이라 이른다. 나뭇잎 자주 한밤 서리에 놀라고 회오리 바람에 흩날리는 눈 긴 행랑으로 들어온다. 뜻밖의 하룻밤 그리워하는 꿈.
모두가 빙하에 옛 전쟁터에 있도다. 창 가득 붉은 햇살, 봄처럼 따스한데 근심에 잠긴 눈썹, 졸음도 묻어있다. 화병에 작은 매화 반쯤 피어났는데 부끄러움에 말없이 원앙만 한 쌍 수놓는다. 불어오는 서릿바람 북쪽 숲을 스쳐가고 겨울 까마귀 달빛 아래 근심스레 우는구나. 등불 앞에서 임생각에 흐르는 눈물, 한 땀 한 땀 꿰맨 자리에 떨어지니 바늘 잠깐 멈칫한다. 한쪽 옆에는 작은 방 하나가 따로 있었는데 휘장이며 요와 이불과 베개 등이 무척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휘장 밖에는 사양을 태우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등잔불을 붙여서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다. 이생과 최처녀는 다정스러운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그렇게 여러 날 머무르던 차에 하루는 이생이 말했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길 부모님이 계시면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가는 곳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벌써 사흘째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 부모님께서 필시 문에 기대어 기다리실 테니 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요. 그녀는 슬퍼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담장 너머로 이생을 보내주었다. 그 뒤로는 이생은 매일 밤 최처녀의 집을 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물었다.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성현이 남긴 인의의 바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는 반드시 경박한 무리가 되어 남의 집 담장을 넘어서 아가씨와 놀아나느라고 그럴 테지. 이 일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사달이 났다고 비난할 거다. 만약 상대방 여자가 대단한 가문의 딸이라면 도리에 어긋난 내 행동 때문에 그 가문을 더럽히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도 누를 끼칠 게 뻔하다.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야. 너는 속히 영남 지방으로 가라. 하인들을 데리고 농토를 감독하는 일이나 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생은 다음 날 울주로 쫓겨나고 말았다. 최처녀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몇 달이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았다. 행여 이생이 병이라도 걸렸을까봐 염려한 그녀는 향화를 시켜서 몰래 그의 행방을 이웃들에게 물어보았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아, 이생 말이요.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영남으로 떠난 지가 벌써 몇 달째라오. 최처녀는 그 소식을 듣고 병을 얻어 몸져 누웠다. 그녀는 침상에서 몸을 뒤척거릴 뿐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물조차 입에 대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얼굴은 갈수록 초췌해졌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증상을 물어보았지만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딸의 방에 있던 상자를 뒤져보다가 딸이 이생과 주고받았던 시를 찾아내고는 깜짝 놀라 무릎을 치면서 탄식했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어버릴 뻔했구나. 그러고는 최처녀에게 물었다. 이생이 대체 누구냐? 일이 이렇게 되자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최처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서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낳아서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도저히 숨길 수 없군요. 생각해보면 남녀가 서로 호감을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정입니다. 이 때문에 매화가 떨어져 시드는 것을 노래하면서 결혼의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노래가 시경의 주남편에 실려 있고,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것은 주역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저는 버드나무처럼 가냘프고 약한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드는 것을 여성의 모습이 기울어지는 것에 비유한 시경의 노래를 생각지 않고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주위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여러 덩굴이 큰 나무의 의지에 살아가듯 위당의 처녀 행세를 하게 되었으니 이미 가득 찬 죄가 가문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가충의 향을 훔친 뒤 천갈래로 원한이 솟았습니다. 아주 작고 여린 몸으로 근심이 휩싸여 기운 없이 홀로 방에서 살아가는 처지를 견디고 있었지만 그리워하는 마음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속병이 갈수록 악화되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머지않아 귀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남은 목숨이나마 보존할 것이고, 만약 제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이생과 황천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맹세코 다른 집안으로는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부모는 딸의 뜻을 알게 되어 다시는 병세를 묻지 않았다. 그저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자식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애쓰는 한편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으로 중매인을 보냈다. 이생의 부모는 최 씨 집안의 문벌을 물어본 뒤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비록 나이 어려서 잠시 정신을 못 차리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습니다만 학문에 정통했으며 풍모는 사람답게 생겼습니다. 훗날 장원급제를 해서 이름을 떨칠 거로 기대하기 때문에 서둘러 혼례를 치를 생각이 없습니다. 중매인이 최 씨 집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알리니 최 씨가 다시 중매인을 보내서 말을 전했다. 한때의 벗들은 모두 대개 자제가 남달리 뛰어나다고 칭찬하더군요. 비록 아직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초야에서 일생을 보낼 인물이겠습니까? 그러니 속히 좋은 날을 잡아서 훌륭한 배필을 맺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이생의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어려서부터 책을 옆에 끼고 경전을 공부했습니다만 나이가 들도록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이리저리 달아나고 친척들의 도움은 적어서 생활이 어렵고 살림은 궁색해졌습니다. 댁처럼 지체 좋은 명문 집안이 어찌 보잘것없는 선비 하나를 마음에 두어 사위로 삼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자랑해서 귀댁을 속인 것입니다. 중매인이 돌아와 그대로 전하자 최 씨 집안에서 말했다. 예물을 드리는 납치의 예라든지 옷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전부 맡겠습니다. 그저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 밝히는 때를 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매인이 다시 가서 이 말을 아뢰자 이 씨 집안에서는 마침내 마음을 조금 돌리고 즉시 사람을 보내서 이생을 불러와 뜻을 물어보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이생은 곧바로 시를 지었다. 깨진 거울 다시 합쳐지는 것도 때가 있나니 은하수의 까맣같이 좋은 기약 도와준다. 이제부터 월하노인 청실홍실 묶어주리니 봄바람 향하여 두견새 원망마오. 이 소식을 듣고 몸이 조금 회복된 최 씨 처녀도 시를 지었다.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 되니
맹세의 말씀 마침내 이루어졌네. 함께 사슴술에 타고 가는 날 언제론가. 얘야, 나를 일으켜라. 꽃비녀로 단장하련다. 이어서 길이를 잡고 마침내 혼례를 올리니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부부가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상대방을 마치 손님처럼 대접하니 비록 양홍 맹광 부부와 포선 환속은 부부라 하더라도 그 법도와 도리를 따르기에 부족할 지경이었다. 이듬해 이생은 과거의 급제에서 높은 벼슬에 올랐고 그의 명성은 조정에 알려졌다. 신축년 1361년 고려 공민왕.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하자 왕은 복주로 피난했다. 홍건적은 건물을 모조리 불살라 없앴고 사람과 가축을 마구 도륙했다. 부부건 친척이건 서로 보호할 수 없었으며 동서로 쫓기면서 제각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애썼다. 이생도 가족을 이끌고 궁벽한 산골짜기로 숨었는데 한 도적이 검을 빼들고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의 아내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겁탈하려 하자 최씨 부인은 크게 꾸짖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 같은 놈아, 나를 죽여라. 내 차라리 죽어서 이리떼의 뱃속에 묻힐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놀이개가 되겠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도적은 그녀를 죽여 살을 도려냈다. 이생은 황폐한 들판으로 피했다가 겨우 몸만 살아났다.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부모가 살던 옛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서 없어졌다. 발길을 돌려 처갓집으로 가봤지만 건물들만 황량하게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쥐와 새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녔다. 슬픔을 이길 수 없었던 이생은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우두커니 홀라 앉아서 예전에 놀던 일을 생각하니 완연히 꿈만 같았다. 이경이 되자 희미한 달빛이 집의 대들보를 비추는데 건물 아래쪽 먼 데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가까이서 보니 최씨 부인이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여겼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지극했던 터라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와락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신해서 이렇게 목숨을 보존했소? 최씨 부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한 뒤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본디 양갓집 딸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자수를 놓고 바느질하기에 힘썼으며 시서와 인의의 교훈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규방의 법도만을 알 뿐 집 밖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붉은 살긋꽃 핀 담장 밖을 한번 엿보고 나서는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습니다. 꽃 앞에서 한 번의 웃음에 제 평생의 인연을 맺었고 휘장 안에서 거듭 만나자 저의 애정은 100년도 넘게 깊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슬픔과 부끄러움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함께 늙으며 살아가려 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서 꺾이고 구렁텅이에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끝내 이리와 범에게 몸을 맡겨 진흙 구렁에서 몸이 찢기는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벽한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한번 헤어진 뒤 결국은 짝이는 새가 갈라져 날아가는 듯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은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넋은 의지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저리는 무겁고 목숨은 가벼운 것. 다행히도 천한 몸뚱이는 욕됨을 면했습니다. 산산조각난 이 마음을 누가 가엾게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마디마디 끊어진 창자를 이을 뿐입니다. 뼈와 해골은 들판에 흩어졌고 간과 쓸개는 땅에 버려졌습니다. 즐거웠던 옛일을 생각하면 오늘의 근심과 원환을 위해 마련된 것이겠거니 생각됩니다. 지금 추연이 피리를 불어 어두운 골짜기에 봄을 불러왔고 천녀의 혼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저도 돌아왔습니다. 복례산에서 맺은 약속 얽혀있고 신선들이 사는 취굴의 향기는 아름다우니 이때에 다시 인연을 맺어서 예전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약합니다. 혹시라도 잊지 않으셨다면 끝내 좋은 인연이 될 테니 난군께서는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생은 기쁘고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바요. 둘은 서로 흔쾌히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다가 도적들에게 약탈당한 일을 이야기하게 되자 최씨 부인이 말했다. 재산은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묻어두었거든요.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 유해는 어디에 모셨어? 최씨 부인이 대답했다. 어떤 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둘은 심정을 털어놓은 다음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예전과 다름없이 참으로 즐거웠다. 다음날 최씨 부인은 이생과 함께 재산을 묻어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과연 금은 여러 덩어리와 약간의 재물이 있었다. 또한 양가 부모의 유해를 수습하고 금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한 뒤 무덤을 만들어 극진히 제사를 올렸다. 그 후 이생은 두 번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최씨 부인과 살았다. 목숨을 부지하느라 도망갔던 하인들도 다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대해 관심을 끊었으며 친척이나 빈객이 길사 혹은 흉사를 당해도 문을 닫고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항상 최씨 부인과 더불어 술을 마시거나 시를 주고받으면서 금슬 좋게 살아갈 뿐이었다. 이러구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최씨 부인이 이생에게 말했다. 아름다운 인연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만 세상 일은 늘 어긋나는군요. 즐거움이 채 끝나기도 전인데 갑작스럽게 슬픈 이별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열하고 말았다. 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요? 최씨 부인이 말했다. 저승의 운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천재께서는 저와 난군님의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헛개비 같은 모밀망정, 잠시라도 근심스러운 마음을 풀어주셨던 것이라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무르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씨 부인은 12향화를 통해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 한 곡을 노래하여 술을 권했다. 눈에 가득한 방패와 창 뒤섞여 휘두르는 곳에 옥은 부서지고 꽃은 떨어지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남은 해골 어지러우니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더럽혀진 떠도는 호는 말할 곳이 없어라. 무산 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뒤 깨진 종 다시 갈라져 마음 슬퍼라. 이제 한번 헤어지면 서로 아득해서 천상과 인간 세계의 소식조차 막히리. 한 곡씩 부를 때마다 여러 줄기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노래가 되지 못했다. 이생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과 함께 황천으로 갈지언정 어찌 나 홀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뒤 친척들과 하인들이 제각기 흩어졌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도 들판에 어지러이 버려졌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장사를 지냈겠어.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아서는 예로서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서 장사를 치른다고 했지요. 당신은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며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요.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 그지없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구려. 원컨대 당신은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100년 뒤에 나랑 같이 땅속에 흙이 됩시다. 최씨 부인이 말했다. 낭구님의 수명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는 이미 귀신 명부에 이름을 올린지라 여기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비단 제가 벌을 받을 뿐 아니라 낭구님에게도 누가 되지요. 만약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아무 곳에 흩어져 있는 제 유골이 바람과 햇빛에 방치되지 않도록 걷어주세요.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이윽고 최씨 부인이 말했다. 낭군께서는 부디 몸을 보증하세요. 말이 끝나자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생은 아내의 유골을 수습해서 부모의 묘소 옆에 묻어주었다. 장례가 끝난 뒤 이생은 지난 일을 생각하느라 병을 얻었고 결국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탄식했으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